산드로의 침투로 인해 바뀌게 된 마크맨 관계, 거기에 대응하는 판단까지도 모두 합리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크맨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잠깐의 틈, 브라질은 이걸 공략할 수 있는 팀이란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 5대1 패배를 당했는데요. 결과만 보면 대패지만 브라질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와의 친선전임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어가는 것이 더 많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하는 친선전인 만큼 크게 지더라도 강팀과 맞붙고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이번 브라질전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축구협회가 정말 잘 섭외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경기에서 나타난 양팀의 모습에 대해 분석해봤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모습부터 보죠. 우리나라는 익숙한 4-3-3 형태로 나왔는데요. 정우영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두고 양옆에 황인범과 백승호가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빌드업을 할 땐 기본적으로는 정우영 하나가 센터백들 앞에 있는 이 형태를 유지했어요. 지금까지 치러온 월드컵 예선 무대에서 꾸준하게 나왔던 모습이죠. 이 모습에서부터 오늘 벤투 감독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했는지를 엿볼 수 있었어요. 강팀 브라질을 상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것이 어느 정도 통하는지를 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붙었던 아시아의 상대들은 대부분 우리의 후방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죠. 브라질은 이들과 전혀 다른 팀이고, 그래서 이 점을 테스트하기에 딱 좋았다고 본 것 같아요.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브라질의 전방 압박은 우리나라에게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먼저 수비 시 브라질은 이렇게 4-4-2 형태로 위치했는데요. 이중 투톱인 네이마르와 히샬리송이 우선 정우영 쪽을 봤습니다. 얘를 통한 빌드업을 전방 선수로 막겠다는 의도겠죠. 덕분에 브라질은 중앙 미드필더가 둘밖에 없음에도 중원에서 수적으로 밀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센터백 중 하나에게 볼을 넘겼을 때 투톱 중 하나가 달려가서 얘를 압박했는데요. 하나가 빠져도 정우영 쪽에 나머지 하나가 붙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여길 막는 것엔 문제가 없었어요. 이걸 돕기 위해서 황인범이나 백승호가 내려오기도 했는데 여기에서의 대응이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일단 기본적으로 브라질 중미들이 전술적 마크맨으로 있기 때문에 얘네가 올라와서 그대로 붙을 수 있는 구조이긴 한데요. 이럴 때 브라질에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건 이 중미들이 마냥 올라와서 붙을 때 뒤에서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슬쩍 내려와서 가담을 하면 이 선수들에게 공간을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쪽까지 볼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손흥민을 포함해 모두 빠른 발을 지닌 우리나라 공격진을 고려했을 때 이런 공간들을 계속 내줄 수도 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브라질은 이걸 윙어 활용을 통해서 방지했는데요. 윙어들을 그냥 우리나라 풀백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는 이렇게 중앙 쪽으로 좁혀놨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측면 쪽은 비우고 중앙 쪽을 더 두텁게 했단 거죠.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앙 쪽으로는 정말 풀어가기가 어렵게 됐어요. 다만 브라질 윙어들이 중앙 쪽에 붙었다는 건 우리나라 풀백들은 자유롭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림만 봤을 땐 우리나라가 센터백을 거치든 아니면 바로 보내든 풀백에게 보낸다면 전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특히 오른쪽 풀백인 이용이 볼을 잡는 그림이 꽤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브라질 윙어들의 움직임이 놀라웠습니다. 풀백에게 볼이 넘어가는 순간에 중앙을 잡고 있다가도 파바박 튀어나가서 얘를 잡으러 가더군요. 그것도 가능한 중미에게 갈 수 있는 패스길을 차단하는 루트로 말입니다. 브라질의 계산은 이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풀백에게 볼을 투입해서 얘로 뭔가를 만들어가기 전에 우리 윙어가 압박하러 가는 것이 더 빠를 거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왼쪽 윙어인 파케타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설령 이 압박에 실패해서 중미 쪽으로 볼이 투입된다고 해도 브라질 입장에서 아주 위험하진 않았습니다. 윙어가 튀어나간 쪽의 중미가 그에 맞춰서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앙 쪽 공간을 마냥 내줄 일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황희찬이 내려와서 이 공간을 점유한다고 해도, 그리고 어떻게 이쪽까지 볼이 투입된다고 쳐도 이건 프레드가 적절하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본래 전술적 마크맨인 풀백도 여차하면 이걸 같이 도와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브라질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기량이지만 이런 식의 팀 압박 시스템을 정착시킨 것에 대해 많이 놀랐어요. 전방 압박은 서로가 약속된 상황에서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대가 공략할 공간만 내주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팀 훈련을 꾸준하게 진행하는 소속 클럽에서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국가대표에서 이걸 해내는 브라질, 괜히 세계 최고 수준의 팀이라고 평가받는 게 아니더군요. 우리나라가 오늘 비록 대패하긴 했지만 이런 수준의 팀을 상대로 유효 슈팅을 4번 가져갔다는 점과 그중 한 골을 기록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수비 부분을 봐야겠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려가 깊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 브라질의 모습을 간단하게만 보자면 얘네는 공격 시에 이렇게 3-2-5와 2-3-5 형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전방 측면을 풀백들이 올라가서 맞는데 브라질은 윙어들을 그대로 측면에 뒀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빌드업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풀백과 윙어들의 맞대결이 펼쳐지곤 했어요. 그리고 왼쪽에선 네이마르를 중심으로 윙어 파케타, 풀백 산드로와 함께 계속 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혼란을 줬고, 오른쪽에선 중미 자리에서 올라온 프레드를 중심으로 윙어 하피냐, 풀백 알베스가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우리나라는 최초에는 4-1-4-1처럼 있다가 황인범이 종종 올라가면서 4-4-2나 4-4-1-1처럼 되기도 했는데 구조만 봤을 땐 어떤 것이든 괜찮았어요. 브라질의 최전방 5명을 두 줄 수비 사이에 몽땅 가둘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팀들은 이 5의 중앙에 있는 이 3명에게 볼을 줄 수가 없어서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넘기고 뭐 한쪽에 몰았다가 반대로 넘기고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브라질이 대단했던 게 그냥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볼을 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앞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있는데도 이런 시도를 했던 것 자체가 일단 놀라웠어요. 그러다 끊기기라도 한다면 바로 역습을 허용할 수도 있는 건데 이 3에 위치한 선수들 모두 자신들의 패스 능력에 상당히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일단 볼을 받았다고 한들 우리나라 선수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죠. 근데 두 번째로 놀라웠던 게 여기에서 압박이 들어와도 볼을 거의 뺏기질 않더군요. 특히 프레드나 네이마르처럼 측면과 중앙 사이에 있는 이 선수들이 볼을 받을 경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하게 됐는데요. 풀백으로선 상대 윙어도 같이 봐야 하니까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에 몰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중앙 쪽이 더 위험하니까 이쪽을 먼저 보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측면은 열리게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더욱 무서웠던 건 이런 식의 수싸움을 아주 물 흐르듯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산드로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여길 보시면 네이마르가 가장 측면에 있죠. 본래라면 파케타가 여기에 있어야 하지만 잠깐 서로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잘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이용이 네이마르, 황희찬이 산드로를 잡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서 산드로가 네이마르에게 볼을 넘기면서 상황이 급하게 바뀌게 됩니다. 일단 네이마르에게 볼이 갔으니까 당연히 이용이 네이마르를 잡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네이마르가 무리하게 1대1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볼을 잡고서 위치를 고수했어요. 이건 이용 보고 중앙으로 복귀하지 말고 내게 붙어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풀백을 당겨주고 있으면 이 센터백과 풀백 사이 공간으로 산드로가 침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센터백이 산드로를 막자니 이미 이쪽에 브라질 선수들이 빠글빠글 모여있죠. 그래서 이건 본래 산드로를 잡고 있던 황희찬이 열심히 내려와서 막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황희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갔는데요. 딱 이 시점에서 그게 바뀌었어요. 일단 네이마르에게 붙고 있던 이용은 산드로의 침투를 보고서 점점 뒤로 빠졌습니다. 황희찬이 같이 내려오긴 했지만 스타트를 먼저 끄는 산드로가 더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의 선택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다만 그렇다면 이제 네이마르 쪽을 이용이 잡아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황희찬이 산드로를 따라가다가 몸의 방향을 네이마르 쪽으로 튼 겁니다. 이제 자기의 마크맨이 산드로에서 네이마르로 바뀌었으니까요. 산드로의 침투로 인해 바뀌게 된 마크맨 관계, 거기에 대응하는 판단까지도 모두 합리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마크맨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잠깐의 틈, 브라질은 이걸 공략할 수 있는 팀이란 것이었어요. 황희찬이 네이마르에게 붙기 전, 그리고 이용이 산드로의 침투를 확실하게 잡아주기 전, 그 사이에 네이마르가 툭 하고 산드로 앞에 패스를 넣었습니다. 2초? 아니 1초만 늦었어도 아마 이 패스는 투입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브라질은 이걸 살렸고 여기에서 산드로가 크로스까지 올릴 수 있었죠. 이 헤더는 막혔지만 이후의 상황에서 다시 볼을 잡은 산드로가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대패였지만 얻은 게 참 많은 경기였어요. 애매한 팀들하고 붙어서 이기는 것보다 강한 팀하고 붙어서 지는 게 월드컵을 대비하는 데에 있어서는 훨씬 좋다고 봅니다. 잠깐의 틈, 한 번의 실수도 공략할 수 있는 팀들이 나오는 무대니까요. 우리나라가 오늘의 경기를 토대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